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선별단지로 왔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즌2 27화고요. 20탄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출장편. 언젠가 한 번은 별로 왔다. 왜냐면요, 제가 조만간 이제 출장을 좀 가게 돼요. 근데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가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영상을 매일 하나씩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유튜브의 국룰입니다.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공고 나온 건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래도 제가 출장 간 기간을 딱 맞춰보니까 비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언젠가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분양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붙은 겁니다. 출장편. 현장으로 출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딴 데로 출장 가는데 이런 현장을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왔던 현장입니다. 일단 어디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명단 한번 보세요. 이건 일단 서울 지역인데 이 단지들 상당히 많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이거 저거다, 공통점 저거다 맞출 수 있는 분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강변 아이파크가 여기 들어가고요. 유명한 단지죠. 성수동 트리마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하죠.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걸로도 자주 나오는데 이 트리마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얘들 보이시나요? 상도동에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6개. 보시면 상도도샵, 상도동원 베스트, 두산이브 트레지움, 스타리움, 상도역 롯데캐슬. 이거 다 상도역에 있는 거죠. 영등포 푸르지오도 있고요. 우장산 롯데캐슬도 있고요. 잠원 동화도 있고 힐스테이트 상도. 상도 많죠. 다 합하면 거의 10개 되는 것 같아요. 상도 쪽에 동작구. 그 다음에 나오는 놈들은 부산이죠. 딱 봐도 그렇죠. 괴정, 대연, 더샵, 금정, 위버시티 이런 거 봤을 때 동네 SK뷰도 있고요. 이편행상 서면센트라든가 이편행 송도, 더 퍼스트비치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나오는데 힐스테이트 범어도 사실 여기에 속해요. 수성 범어 W. 대구에서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죠. 수성 범어 W. 얘도 사실은 여기에 속합니다. 인천도 있어요. 그 유명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원래는 송도 센토피아였는데 얘도 여기에 속해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어반루체라든가 이거는 이제 광주광역시인데 여기도 많습니다. 보면은 광주광역시 밑으로 여기까지가 광주 건데 금호 대강 로제비앙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공사 중 붙어 있는 건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 안 붙어 있는 건 이미 완공돼서 기입주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도 많습니다. 번영로 쪽이 거기는 이제 가장 핫하죠. 뭐 더샵 번영 센트로라든가 번영로 하늘치 센트럴 파크라든가 이런 놈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편한상 울산역 어반스퀘어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외에 밑으로 쭉 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특히나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시 쪽에 좀 많았다는 거 보셨죠? 근데 지방에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주에도 많고요. 전주도 대도시잖아요. 제주에까지. 자,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지금 보신 것들의 공통점 혹시 맞추신 분 있을까요? 자, 부동산 좀 아신 분은 맞추실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보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주택하면 많이 듣는 말 있죠. 악마나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옥주택조합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지주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루려다 보니까 단지 하나를 따왔어요. 어떤 단지를 따올까 하다가 이 지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초기에 있는 지주택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이 얘기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단지인 것 같아요. 용인 양지지구에 있는 서이스타일스 하이뷰라는 놈을 일단 따왔습니다. 얘를 갖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편은 좀 특이해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언젠가 한번 다루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오늘 다뤄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단지를 선정해야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를 따왔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단지를 갖고 지주택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일단 지주택에 대한 제 평가 한 줄평. 이 단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이거는 지주택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줄평 이렇습니다. 악마는 지주택을 입니다.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메릴 스트립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유명한 배우죠. 그 두 명이 주연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름 재밌게 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영화긴 한데 자, 거기서 좀 따왔어요. 악마는 지주택을 입는다. 즉 지주택은 다 악마인가?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역주택조합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지옥주택조합, 지역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리고 악마는 원수에게조차 권하지 않는 아파트. 그리고 요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이 무료하고 심심할 때 투자해보면 괜찮은 것.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별단지 선정 이유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선별단지는 원래 저희가 일반적인 분양가 중에선 투자 가치가 있는 놈들, 이거 사두면 괜찮을 놈들, 이런 놈들을 주로 다루죠. 근데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주택을 다루려다 보니까 갖고 온 단지예요. 그래서 얘는 선정이가 좀 다릅니다. 일단 단지 선정 이유가 아니라 주제 선택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주택을 왜 다루느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위에서 단지들 보셨잖아요. 얘네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들어간 단지들도.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한 단지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조합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곡절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이 투자 수익에서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비중은 되게 낮습니다. 비율은 되게 낮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분양하는 것들을 보시다 보면 의외로 이런 지주택들이 많습니다. 사실 분양가 중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지주택으로 다뤘다기보다 일반 분양으로 다루는데, 얼마 전에 다뤘던 힐스테이트 2000역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강산 따라서 판교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해서 그 단지를 다루는데, 그때 제가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어차피 일반 분양 들어간 거니까 사실 걔도 과정을 보면은 지주택으로 시작했던 단지입니다. 자, 근데 이 지주택들이 분양해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으로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루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주택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름집 카페 내에서도 지주택 질문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요. 근데 그때마다 댓글에는 항상 달리는 거, 지옥이다,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기본적인 걸 깔고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질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뤄보는 겁니다. 지주택은 과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지주택들이 위에 단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박난 경우도 있고 쪽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단지는 대박났는데 조합은 쪽박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트리마제, 하여튼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분양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라면 지주택이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주제를 출장 땜빵 겸해서 잡았고요. 또 하나는 단지 선정했어요. 제가 용인양재 서희스타일스 헤이뷰라는 곳을 단지로 선정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아래쯤에 광고 글들이 좀 올라와요. 굳이 꼭 광고 글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글도, 문의 글도 또 많이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주택에 있어서 요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막차거나 1분 직전이다. 막차라는 건 이제 지주택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 모집을 하거든요. 이 조합원 모집에 있어 특히나 지주택에 있어서는 광고가 이렇게 단시간에 많이 올라온다는 건 막차 조합원들, 막차 조합원의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막차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이제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에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한 걸 해요. 아파트 딱 하기 전에 시공이나 전반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분양을 준비하는 절차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일주일 전부터 공고 기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이 감리자 모집 공고가 끝나거든요. 즉 감리자 모집 공고를 냈다는 거는 얘가 일반 분양을 진짜로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지주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따라서 그 역사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만들어지기까지 근 한 7, 8년 정도는 걸린 걸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조합원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지주택이나 똑같습니다. 더구나 지주택은 마음고생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따라서 이 단지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는데, 혹여나 여기 조합원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 조합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부분들 따다가 이제 다룰 거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인지해서 조금 잘못 말하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러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즉 이 단지는 그 지난한 세월을 거쳐서 지주택에서 거의 끝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따온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단계를 갖다가 보면서 이거죠, 지주택의 장단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얘에 대해 자료들 좀 많이 조사해 봤어요. 용인시청에 들어가서 공고문들도 다 뒤져보고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요 단지를 4개로 해서 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단지니까 기본 정보는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가격으로 들어오는가가, 그게 뭐 재개발 단지든 재건축이든 일반 분양이든 지주택이든 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단지 입지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보는 알고 이제 들어가 봐야죠. 일단 11월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분양 예정이 뒤에서 보겠지만 지주택이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다룬 단지들도 거의 예정보다 1년 가까이 밀린 단지들이 많아요. 부동산 시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도 분양을 한번 할까 했던 것 같고 올 초에도 한번 할까 그랬던 것 같은데 밀렸습니다. 근데 지주택이기 때문에 밀린 부분도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볼게요. 여하튼 11월 분양 예정 코앞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자 공고한 거 봤을 때 분양이 임박한 것 같긴 합니다. 교통은요, 세종고속도로 이게 25년도 내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거든요. 위치 잠깐 보시면요,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인입니다. 용인도 조만간 한번 다뤄야 되는데요. 용인 보시면 수기처죠, 수기처. 쉽게 말하면 여기가 수지, 용인 수지. 그 다음이 기흥, 그 다음에 넓어요. 처인구가 있습니다. 수지, 기흥, 처인구, 수기처입니다. 오히려 처인구에 용인시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지하고 기흥을 좀 더 많이 아시면 이 처인구가 넓은데 이 처인구에서 오른쪽에 양지가 있어요. 양지면 여기 양지에 들어가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양지가 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시나요? 요 파란색 요 선, 이게 바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광주 분들도 상당히 이거 많이 기다리시고 있죠. 여하튼 이게 지금 25년도 예정으로 돼 있어요. 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개통이 단계별로 되는데 최소 26년 말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용인분들은 특히 잘 아시죠. 이 원산면 쪽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죠. 원산면 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이쪽도 있고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용인 이동 공동택지지구도 있는데 이 왼쪽 거는, 이 오른쪽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택지지구는 없죠. 여기 공동주택이 한 두 단지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양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인구 전체적으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더구나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 접근성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택 같은 경우들이 아까 보셨지만 서울시라든가 광역시들에 많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면 조합원 모집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세종고속도로와 반도체 클러스터 두 가지를 갖고 들어온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은 철도 교통은 없죠, 이쪽에. 그렇죠? 대신에 영동고속도로 양지 IC를 갖다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지주택 같은 경우에서 사업성이 나오는 이유는 싸게 시작하는 대신에 추후에 뭔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요거 교통 측면에서는 세종고속도로가 있고 요 구간은 아마 25년 말까지는 이제 개통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전 구간은 26년인데, 또 하나는 여기는 교통에서 안 써놨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가지가 얘가 시작된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를 이용할 수 있다 정도. 세대수는 보니까 1200세대 좀 넘는 대단지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주택들이 보통 대규모 단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요, 얘도 대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는 미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분양 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가 지금 감리자 공고를 했지만 정말로 분양을 갖다가 11월에 거의 확정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정이라 써놨는데 대략 보니까 28년 2월 정도를 갖다가 28년 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를 입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지주택입니다. 일반 분양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얘는 조합원 분양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달라요. 그래서 투자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여하튼 지금 나온 건 3억대에서 5억대? 3억대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용인 단지를 갖다 다룬 게 하나 있어요. 스피드 분양가 중에 1화로 다뤘습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라는 곳을 다뤘거든요. 둔전역에서 거리는 좀 되죠. 2km. 도보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걔를 갖다가 제가 왜 추천을 드렸었냐면, 용인이라든가 최근에 수도권 분양 아파트들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근데 걔가 84 기준으로 5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요즘 수도권 다 7억이잖아요. 옵션 좀 하면은 8억 가고, 수도권에 좀 큰 도시는 10억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분양가 중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 역세권에 7, 8억 주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5억짜리 둔전역 에피트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그 집을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는 걸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에 들어가요. 아까 에피트도 역에서 거리는 멀었잖아요. 걔도 자가 이용을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그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3억대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거기도 합니다. 물론 들어봤더니 지주택이고 해서 그랬는데 근데 마무리 단계까지 온 거 보면서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광고 글로 추정되는데 그런 글들은 3억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확장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유상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어디까지 갈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편의성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는 역시나 확인이 필요하죠. 근데 얘는 모델하우스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0세대에 들어간 사우나, 피트니스, 독서실, 골프장 같은 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최근 나오는 자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단지 역사를 제가 지주택인가 다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당연히 지주택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최근 나오는 글들에도 수영장이 있다는 글과 언급이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건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차는 뭐 1.31대 1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도 보면은 얘가 작년 말에 한번 분양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평면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 단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최근의 평면도 그걸로 제시돼 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양지초 용동중이 있습니다. 이 단지 위치가 요거거든요. 분양계획돼 있는 거. 양지 면사무소, 쉽게 말해서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지만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양지초등학교라고 있죠. 300m 되는 거리에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용동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죠. 조금 멀게 느껴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요건데요. 지구 단위 계획 보시면은 1블럭이 있고 2블럭인데 2블럭이 오늘 말씀드리는 서희스타일스 하이뷰고요. 보시면 이거 파란색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단지 두 개 합치면은 대략 2,500세대 정도 되고 기존에 여기 새로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초중고가 지구 내에 있고 기존 학교도 그렇게 멀진 않죠. 초등학교는 뭐 300m 이내고 중학교가 700m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어차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요. 편의성은요. 아무래도 얘가 처인구에서도 오른쪽 양지면 사무소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주변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만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지점은 여기 있어서 뭐 식재료 같은 거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하나로마트가. 다만 좀 큰데 가시고 싶다 그러면은 딱 보시면은 여기가 용인시청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대략 재봤는데 10km 정도? 저차로 한 10분 내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당연히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있죠. 편의성은 나쁘지 않죠, 이쪽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가치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지라고 봤을 때 지주택인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세종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는 거. 처인구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정보였고요. 따라서 얘는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반 단지도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얘는 지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갖고 조금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영상인데요. 본격적인. 지주택에 대해서 체크하는 영상들이라든가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나 글들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거의 맞는 말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초기에. 인생이 정말 심심할 때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봤던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투자 안 해본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해봤는데 나름 동작적이었어요. 동작적이었고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지주택을 제가 초창기부터 들어가 보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뒤쪽에 들어갔는데 오늘 그 얘기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단지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조심해야 되고 어떤 단계에 투자를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주택이 구매 재개발 한 세 가지 이익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사실은 크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공하면 왕인 거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아니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은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법률상 근본적인 차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도 합니다. 뭐 저희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도정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어떤 통제를 받는 거고요. 지주택은 일반 주택법의 통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봐봐야 큰 의미가 없죠. 제일 중요한 요거입니다. 토지 확보 시작인가, 토지 확보 전 시작인가. 여기서 지주택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요, 일단 어떤 지역 내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조합원이. 그죠? 재개발도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그게 빌라든 단독이든 내가 거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건축도 당연하죠. 거기 아파트의 1층이든 10층이든 최고층이든 여하튼 내가 그 재건축 단지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반면에 지주택은요, 뭐가 다르냐? 이쪽이요. 토지 확보전.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지역 주택 쪽 그 구역 안에 집이 없어도 돼요. 내가 조합원이면 됩니다. 조합원이고 뭐 하는 거냐? 내가 조합원이니까 돈을 내잖아요, 조합에. 그럼 그 조합에서 그 돈 갖고 뭘 하냐? 간단히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집주인들 혹은 땅 주인들로부터 집이나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그 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지역 안에 집이나 땅을 안 갖고 있는데 내가 조합에 돈을 내면 조합이 그 돈으로 그 땅이나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땅이나 집을 몇 프로? 95%까지 사들였을 때 얘는 개발계획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자, 딱 느껴지시죠? 왜 문제가 되는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내가 그 지역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개발해보자. 재건축해보자. 같이 살던 사람들이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여러분 아시죠? 네, 재개발 초기에 잘못 들어왔다간 재개발 장난 아닙니다. 20년 물릴 수도 있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재건축 되는 거 보세요. 연한은 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50년 다 돼서 재건축 할까 말까 하는 애들 많아요. 똑같긴 한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지주택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 95% 이상.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각해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도 있지만 알박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모여있는데 얘는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지주택은. 소유주가 아닌데 소유주한테 그걸 사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다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차이고 장단점은 뭐냐? 일단 베네핏, 이득은 분양가입니다.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긴 한데 초기 조합원을 들어서 어찌어찌 성공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그 주택을 소유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많이 들어보셨죠?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시간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역 안에 있는 95% 이상 갖다가 매입해야 돼요. 결국은 100%가 돼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이자라든가 중간에 알박기 한 놈 나오면 그놈 것도 살려고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재건축에서도 추가 분담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건 이제 시공비가 올라간다거나 주로 이런 문제 생기고 사실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이 리스크 다 갖고 있어요. 네, 사실은. 지주택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주택은 뭐다? 여기서 오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아무리 기간이 길어져도 된다면 좋은데 95%까지 못 가면 못 한단 말이에요. 확보를 갖다가.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1차 추분, 2차 추분, 3차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양날의 검입니다. 뭐냐면 지주택이요.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도정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정말 소유주들이 빨리빨리 팔아갖고 사업성이 좋을 때죠. 한다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서 연한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재건축은 연한을 채워야 되고 뭐 안정말 이런 거 많은데 얘는 그거에서 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양날이라고 그랬죠. 얘는 중간에 토지 매입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지부진에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양날입니다. 얘한테. 그리고 이건 다 뭐다? 조합원일 때입니다. 일반 분양, 만약 예를 들어서 지주택으로 해서 일반 분양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일반 분양이 나와요.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반 분양은 추분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죠. 지금 분양 공고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 분양일 경우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단지들랑 똑같이 평가하면 됩니다. 주변보다 싼가 이것만 평가하면 돼요. 반면에 조합원일 때는 이런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내 편을 들어줄지 모르는 거죠. 일반수 분양장 그냥 분양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문제 때문에 지주택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득이 될 때도 있고 쪽박을 찰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주택 절차 해당되지 평가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지역주택조합은요, 추진위가 구성이 돼요. 이건 뭐 추진위는요 수백 개 있을 겁니다. 수천 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국에. 추진위는 구성은 쉬워요. 우리 지주택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러면 추진이에요. 그리고 최초 조합을 모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좀 잘하는 조합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양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 이런 거 시청에다 신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지주택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소한 50%의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써놨지만 빨간색으로 토지 소유권과 토지 확보율은 다른 얘기예요. 재미있는 건데 토지 확보율은 뭐냐면요, 토지 사용 승낙서 정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 내가 이 토지를 갖다가 이 개발하는데 그래 동의할게, 동의해 이러면 승낙 써주거든요. 근데 그게 소유권을 등기를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빨간 소유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여하튼 이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가 50% 이상, 즉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집주인들한테서 50% 이상의 비율로 승낙서 받으면 돼요.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좋아, 한번 개발해보자. 이 승낙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제가 써놓은 이유가 이거라도 나와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주택조합 설립. 뭐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조합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주택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때 최초 조합원 모집하고 이럴 때 50% 확보되면 된다 그랬죠? 이때는 높아집니다. 적어도 80%의 토지 확보율이에요. 동의서 받아놔야 되고요. 그 구역에 있는 소유주들로부터. 또 하나는 15%의 토지 소유권 등기 쳐갖고 이 조합 소유로 15%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면 좀 이따 보겠지만 95%가 토지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갖고 설립을 갖다가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하는데 일단 신청은 이것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2단계에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제가. 여기가 지주택이 가장 많이 빠그러지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그래요,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단계 이거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다? 요겁니다. 95% 토지 소유권을, 즉 이 조합 이름으로 이 구역 내에 있는 땅이든 토지든 95% 이상을 갖다가 등기를 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가기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낼 수 있어요. 15%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 나려면 이 15%의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늘려야 돼요. 이 단계에서 뭐 하겠습니까? 구역 안에 있는 땅 주인들, 건물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뭐 나올까요? 당연히 알박기도 나오고, 나는 늙었는데 이걸 개발해봐야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는 안 해.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별별 관계가 다 벌어진 겁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문제죠. 여긴 더하죠.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조합원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근데 그걸 갖다가 쉽게 넘기겠어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주택의 성공률을 5% 정도에서 10%로 보는데, 맞아요. 여기서 다 빠그러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 많이 하죠. 90%를 소유권을 얻었어요. 90%까지. 근데 거기가 제일 힘듭니다. 90%에서 나머지 5% 얻는 거. 왜? 마지막 땡긴 건 다 알아요. 5% 남았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 땅 주인이든 집 주인이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비싸게 불러보지? 아니면 나 안 파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진장, 거의 무한에 가깝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아니라 93%, 94%에서도 그냥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천사 같은 집주인이나 토지주를 만났든 여하튼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사실 이렇게 되면 거의 구부등산 넘긴 한 거예요. 95% 토지 소유권 하면요, 나머지 5%에서 또 알박기 아닙니다. 이때는 강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95%가 넘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잖아요. 나머지 5%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나 토지주한테는요, 합의를 하든 명도 소송을 걸든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못 넘겨줘 해도 재판 가면은 100% 강제 수용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나면 구부능선은 넘은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근데 제가 여기 마지막 고비로 써놨죠.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 시공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하면 시공사 결정, 어느 시공사가 맡을 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희가 맡은 것 같은데, 지주택의 이제 강자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전에는 요 말씀드려야 돼요. 시공 예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MOU라는 거 맺은 건설사가 있어요. 즉 건설사가 등장하는 건 이때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때부터 등장해요. 어느 건설사랑 우리가 MOU를 맺었으니까, 뭐 일군건설사랑 맺었으니까 안전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MOU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협약이에요. 여기 가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이전에 광고하는 그 시공 예정사, MOU 맺은 건설사는요, 언제든지 발뺄 수 있는 시공사입니다. 손해볼 것도 없어요, 시공사 입장에서. 따라서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때 나오는 가장 큰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계기가 시공사가 큰 시공사다, 뭐 이런 거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어요. 확보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주택 방문하셨을 때 상가등록 하시게 되잖아요. 등기 달라고 그러세요. 등기. 95% 이상 등기를 했는지, 등기가 소유인지. 근데 그러면은 이미 여기 넘어갔을 거거든요. 굳이 모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즉 사업계획 승인이 난 현장인지 아닌 현장인지 보셔야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쪽에 들어가야지 수익은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걸 넘어가면 이미 수익성은 다 확보되는 거니까, 이미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시공사 결정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과대 광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때는 도급계약 체결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시공사도 여기에다가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MOU 맺을 땐 시공사 발 들여놓은 거 아니고. 근데 여기서 왜 마지막 그게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단지를 갖고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공사 착공 시작한다, 그럼 끝난 겁니다. 착공해서 분양 승인하고 일반 분양하고, 사실 요 5, 6번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착공하면서 분양해요. 그 다음에 일준공하고 입주하고 조합은 청산 해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 단계예요. 두 단계.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주택 접근할 때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보통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권유를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권유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적어도 토지 소유권이 어느 정도까지 94%인지 93%인지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거에 속아 먹으시면 안 돼요. 확보율에 토지 소유권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급계약 체결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일반 분양까지 다 갔다? 그거는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접근할 때 그건 힐스테이트 2000년이라든가 이런 단지처럼 그냥 일반 분양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건 뭐 이득도 없고 리스크도 없어요. 그냥 일반 분양에 대한 시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갖다가 오늘의 이 단지에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전이. 좀 전까지 한 말은요, 엔간한 데서 다 해보는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를 한번 따본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 이뤘으니까. 일단 그냥 하이뷰라 모르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하이뷰, 추진 구성됐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보니까 2016년 5월 달에 용인시청에서 났어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추진이 구성됐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최초 조합원 모집이 돼서 공고가 된 게 18년 8월입니다. 즉 여기서 모여서, 조합이 모여서 이런 것까지 한 거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봤을 때, 지금 보는 사업성을 떠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8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최초 조합원 모집하고 이런 거 인가된 거 보면 50% 토지 확보율입니다. 등기 쳐서 소유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 확보가 됐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언제 났냐면 2020년 10월에 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설립인가 같은 거 전부 다 용인 해당 지자체에서 해주거든요. 용인시청에 들어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때 됐더라고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설립이 인가됐다는 건 요 시기부터 노력을 해서 요걸 확보한 겁니다. 뭐 적어도 80%의 토지 확보율, 토지 사용 승낙서, 그다음에 15%의 토지 소유권은 확보한 거예요. 물론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설립인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 곳이거든요.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거 봤을 때 요거 마련해갖고 2년 내에 95% 갖다가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봤을 때, 얘는 2단계에서 이미 상당 비율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뭘 하게 됩니까? 바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그랬죠. 뭐냐면 얘가 이 당시에 95%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90% 됐으면 사업계획 승인 때렸겠죠. 근데 20년도에 요 정도 확보한 거예요. 요거보다는 좀 많았겠지만. 그래서 2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조합원들 모으면서. 왜 조합원을 모아야 됩니까?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자한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을. 건물하고 이거 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조합을 모집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나름 여기는 추가 조합 모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투자한 분들이 있으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년 만에 얘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빨리 걸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사실 여기부터 시작하면 많이 오래 걸린 건데 여기부터로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하고 2년 만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왔으니까 이건 빨리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여하튼 그래서 얘가 22년 1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것도 이제 용인시청 들어가면 공고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얘기고 강제 수용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즉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5% 있잖아요. 그 소유주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걸든 아니면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까지 꼭 할 거냐 그냥 이 정도 돈 받고 넘기세요 이렇게 하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걸든 명도 소송이죠. 이걸 걸든 일단 수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22년 11월 거의 뭐 23년 다 돼서 된 거긴 한데 계획 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3년 6월에 조합 변경인가가 한 번 났어요. 조합원 숫자를 갖다가 좀 조정. 사실 이 변경인가가 몇 번 있게 됩니다. 조합원 숫자 계속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적격자도 생겨요. 뭐냐면 이 조합원에 들면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경인가가 몇 번 있게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23년 6월에 한 번 됐어요. 이 숫자는 계속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9월에 뭐가 있었냐. 아까 보셨지만 시공사를 갖다가 도급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서해그랑블이 원래 맡았던 지구거든요. 즉 MOU 뭐 이 단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도급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때는 서해그랑블이 여기를 갖다가 아마 MOU 체결한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도급 계약 체결한 서해그랑블이 아니라 서희스타일스 쪽으로 즉 서희건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을 체결해요. 누가? 서희가. 그래서 지금 서희스타일스 하이비라고 나오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결정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요 단계에서 얘기하던 우리가 뭐 1군이 들어오네 이런 거에서는 제가 믿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이 시공사 즉 여기서 이 단지의 경우는 서희죠. 서희도 이제 여기다 발을 갖다 들인 게 되는 거죠. 서희는 이제 뭐 지주택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주택 분야로 큰 회사고 지주택 쪽에 있어서는 1군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분양 1군 브랜드 있죠? 거기와 맞먹는 이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얘가 여기서 제가 왜 이거 얘기했었냐면요. 23년도 말에 사실 얘가 분양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찾아보면 분양 광고가 확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23년도 말에 한번 확 몰렸었거든요. 얘가 곧 분양이다. 근데 이때 보니까 도급 계약 체결이 변경됐잖아요. 제가 뭐 여기 조합원이 아니니까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조합원분들이 혹시 이거 보신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 왜냐면 제가 겉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그다음에 광고라든가 이런 거 갖고 지금 이제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추정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근데 이런 시공사 변경이 있었고 조합원에 있어 좀 변경들이 있었으니까 이때 분양을 하려다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조합 내부에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거에 미루게 되는 게 꼭 조합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23년도였잖아요. 근데 23년도가 21년도 이후부터 정고점에서 한번 맞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때 분양했을 때, 즉 이 시기에 분양했을 때 과연 이게 분양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인 쪽 같은 경우에도 21년 이후로 정고점에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있지는 못하거든요. 용인을 제가 한번 다룬다 그랬잖아요. 2006년에 버블7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용인은 정말 많은 역사가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하튼 얘네가 그래서 작년 말에 분양을 한 번을 하다가 미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24년 2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조합 변경인가 한 번 다시 이루어집니다. 큰 변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말에 한번 밀리면서 언제 또 한번 광고들이 많이 올랐냐면 24년 초에 분양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때도 분양을 못합니다. 얘네가 분양을 못하고 제가 써놨어요. 기분양 예정 시인 걸로 제가 보니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못하고 오히려 조합 변경인가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오히려 3월 달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서해그랑블이 맡았을 때도 있었던 걸로, 사실은 이거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이한건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한건설 쪽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서희건설, 그러다가 결국 도급계약 체결은 서희에서 했는데 모델하우스가 이제 서희 이름으로 나온 거는 23년 3월입니다. 이 얘기는 이 기분양 요 시기도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밀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는 결국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홍보를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4년 10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알아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99.5% 거의 다 됐죠. 그리고 0.5%가 남았어요. 76평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명도 소송 중인데 거의 판결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송 판결 나는 대로 곧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요 문제 때문에도 착공이 좀 미뤄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요거 정도면은 충분히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76평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본 거라서 사실 소송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이단지에 관심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상관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게 95% 넘어가면 다 강제 해송 어차피 된다 그랬잖아요. 착공을 뭐 이것 때문에 못할 것도 아니고 사실 요 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10월 달에 최근에 조합 임원 변경 공고가 하나 난 게 있어요. 10월 달에. 뭐 이게 뭐 조합장이 바뀌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조합장이 바뀌거나 뭐 이랬으면 내부니까 뭐 이런 걸로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간단한 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10월 15일 날 나서 10월 22일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냈다는 건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요 단계가 가장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요 단계에 대한 그 얘기들은 많아요. 영상에서. 무조건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여기서 이거 하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거 판단해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2년 만에. 이건 나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런 지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투자했던 데는 이제 동작이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기를 잘 타야 됩니다. 즉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투자했던 때는 이제 15, 16년 이때 막 이제 시작돼서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던 때 분양까지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얘는 잘 넘어갔어요. 왜냐면 20년도였잖아요. 이때부터 21년 말까지가 부동산 분위기 좋을 때였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잘 간 거예요. 여기까지.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근데 이때 뭘 맞아버립니까? 이때 사업계획 승인에 바로 존쯤 22년 넘어오면서 하락기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지주택이 겪게 되는 요 단계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2단계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죠? 보통은 사업계획 승인하면 사업성 좋았던 게 계속 유지했다면 얘는 금방 일반 분양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시기가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비 구분응선 다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문제라기보다도 부동산 시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이때부터 2년을 지금 기다린 거잖아요. 분양해볼까 하다가 안 되고 시공사도 결정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영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시기가 하면서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그러고 거의 다 끝내놨거든요. 99.5%는 그냥 다 끝낸 겁니다. 끝내놨는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요거 난 거 봤을 때 즉 일반 분양 할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나온 거 보니까 3억대로 일단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근데 일단 그 3억대 확장비 발코니 저희는 항상 이제 유상 옵션 다 넣어버리잖아요. 그 가격일까? 그 가격이 나온다면 무조건 대박입니다. 용인에서 3억대라니요? 그거는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5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8세라는 기준은 5억이 훨씬 넘어가고 5구 기준으로 봐도 지금 3억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은 있죠. 네, 구축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공사 착공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24년 11월에 예정. 근데 아까 보셨지만 올해도 한번 밀린 거예요. 밀렸지만 요거 감리자 모집 공고하는 거 봤을 때 이번에는 드디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분양도 11월에 예정이랍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준공 입주는 보통 3년 좀 넘게 걸리니까 28년 2월로 얘기하는 것 같고 제 예상에도 28년 뭐 초반에 입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청산해서는 절차받겠죠. 자, 지주택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요 단계와 요 단계가 중요한데 사실 2단계가 제일 문제인 겁니다. 2단계.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주택에 들어가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민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향이 다 다르니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2단계에 들어갔는데 얘처럼 2년 만에 되고 사업성이 좋으면 좋아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2단계 참 좋은 시기 타서 잘 됐는데 이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구분응선을 넘고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거쳐야 돼요. 얘는 여기로부터 여기로 갔다 2년 만에 했는데 여기부터 지금 2년이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지주택을 들어갔을 때는 수익은 사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성공했을 때. 성공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은데 조합원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얘도 대체가 좀 되는 것 같던데 왜냐면 부적격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따라서 안심을 좀 그나마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 안 하고 속 덜 써보려면 적어도 이거 된 뒤에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 이게 하나 있고요. 내가 정말 사업성이 좋고 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그리고 2년 괜찮아. 이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신 있어. 이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말리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 이쪽이요? 2단계요? 우리는 이런 단계에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런 단계에 있는 거 보고 이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단계가 제일 힘든 단계다. 광고도 가장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웬만하면 발들이지 말아야 되는 단계 요거. 그리고 여기는 웬만하면 이제 내가 좀이라도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조합원 대체로 해서 그 막차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단지가 조금씩 달라요, 지구마다. 이때 들어가는 게 돈은 좀 더 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차, 2차, 3차, 4차 조합원이 있다 그랬을 때 뒤쪽으로 갈수록 돈은 많이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생고생을 하다가 날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거에 비하면 여기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대체 조합원 찾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이 단지를 갖다가 제가 뭐 정확히 아는 단지는 아니지만 특히나 조합이 어떤 식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보세요. 16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최소 지구 단위 계획이 이때 나왔거든요. 그걸로 치면은 입주까지 12년 걸리는 겁니다. 12년. 28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그걸 어찌해서 결국 넘어와서 들어간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조합원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 단지에 대해서 적어도 단지를 언급했으니까 매매가 분양가를 비교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원 클러스터 용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용인 둔전역 애프터, 이거 저희 분양가 중에 다뤘던 단지입니다. 스피드 분양가 1화에서 다뤘던 단지. 그 다음에 이 서희 스타일스 하이뷰가 들어가는 바로 옆에 경남 아너스빌이, 용인 양지에 들어가 있는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얘도 많죠, 여기저기. 얘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프로젝트 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좀 다릅니다. 59형이 5.1에서 5.5, 84가 6억대 중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용인 둔전 애피트는 저희 분양가 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68형이 4.8억까지 가고요. 84형은 5억에서 5.4억. 이거 저희가 항상 해드리듯이 유상업션 다 포함시켰을 때 가격입니다. 그리고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이 양지 서희 스타일스 하이뷰. 왜 하이뷰냐면 얘가 도로보다 이렇게 지대를 높게 해줘서 높은 데서 이제 볼 수 있게 조망이 좀 좋게 돼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아마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이게 지형이 높아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 도로보다 좀 높게 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좀 높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란 걸 붙인 것 같던데, 여하튼 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단지들이 있습니다.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입니다. 얘네가 1, 2, 3단지가 들어가서 24년 12월 예정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분양가는 4.6억에서 5.1억이었습니다. 뭐 옵션 포함했을 때. 근데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부동산 분위기. 4.5억의 무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피가 4.5억이라는 얘기라 4.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피 2, 3천에서 예를 들면 4.1억, 4.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옵션료 이런 건 다르게 보셔야죠. 따라서 요 세 개인데, 용인 둔전 비트는 어디냐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여기 에버랜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둔전역 있죠? 이 둔전역에서 2km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때 거리 한번 재드렸는데, 얘도 이제 도보권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둔전역까지 1.5km, 그냥 직선거리 1.5km이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2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도보로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제가 용인 둔전 에피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84형 수도권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5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최종주택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역세권 수도권에 7억 8억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신축이 살기는 편하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서희스타일스 하이뷰는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왜냐면 분양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뭐 제가 가서 물어볼 단지도 아니고, 그죠? 근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3억대에서 4억대 정도로 보이거든요. 일단 물론 거기는 유상옵션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평형도 얘네 보면은 이제 59부터 84까지 다 있긴 하더라고요. 따라서 요거 비교하실 때 가서 여러분 만약에 이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신다면 얘네들하고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59억이 지금 요 정도 가격에 최근에 분양된 놈들입니다. 요 정도 가격. 그 다음에 68형이 요 정도 가격. 5억 다 돼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84형은 얘도 도보권 아닌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오고, 원클러스터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단지가 지금 미분양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분양 난 단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최고 분양가 6.7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 놈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뭐라 그럴까요? 그 역강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봤을 때 조금 비교 가능하고, 다만 원클러스터는 입지는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말 입주다 보니까 얘가 3개 단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주장이라는 상황이 있는 거 고려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분양가 써드렸잖아요. 유상옵션 했을 때.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과 시간을 갖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격과 시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내가 마음 먹고 들어가면 가격은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입주되는 단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곧 분양, 일반 분양 고탈 단지고, 그럼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가격은 대신 비싸져 있습니다. 이게 지주택의 딜레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라든가 중도금 무이자, 이걸 왜 제가 써놨느냐, 이거는 요게 있어요. 얘가 28년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주택 투자해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 들어갈 시기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안 좋아요. 왜? 옆에는 경남 아너스 부분 딱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리 입주정이라지만 무피 나온다는 거는 지금 상황 용인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뒤를 봤을 때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요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발코니 확정 무상, 중도금 무이자, 뭐 계약금도 당연히 얼마 싸겠죠.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3년 뒤에 만약 얘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용인 분위기. 특히 여기가 뭐 정말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아지고 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될 시기인데 개통식이 이제 단위식이죠. 이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왜냐면 경부 라인 따라서 발전했었는데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거든요. 특히나 클러스터 가까이고 얘가 멀지도 않아요. 클러스터까지 한 15분이면 이제 출퇴근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 들어가실 분이 여기를 주택은지로 삼을지 용인 다른 쪽으로 삼을지는 그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지금 안 좋은 시기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얘가 지주택이었잖아요. 마지막 조합원 대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광고하는 게 그렇게 들어서 좀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데 28년도에 괜찮아진다.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아니다. 28년도에도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암울하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지주택 조합원이든 일반 분양이 들어갈 때 뭐 이거 사실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해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네들도 이 단지들에서 광고할 때 나온 거랑 뭔가 다르죠, 그렇죠? 가격이. 왜요? 제가 항상 분양가 중에서 해드린 거지만 발코니 확장비라든가 시스템 에어컨비, 유상 옵션 다 넣어서 계산해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니까, 그렇죠? 그거에서 드린 겁니다, 그거. 따라서 분양가를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비교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오늘 뭐랄까 이 단지를 갖다가 모르모토 삼아서 제가 지주택을 갖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쪽 조합원분들이 보시면 죄송한 의미에서 투자가치 평가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괜히 조합원분들한테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저희 카페에도 조합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위치와 가격을 고려해야 됩니다. 둔전역 에피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이 유사한 건 아니에요. 가격은 둔전역 에피타가 제가 싸다고 평가드렸었는데 걔보다도 이 단지가 훨씬 쌉니다. 걔보다도 싸요. 근데 뭐냐?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둔전역 에피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2km 정도 걸어갈 수는 없고 이제 이용하면 둔전역 이용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 양지에 들어가는 서이스타일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철도 교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고속도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를 갖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위치와 가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선 제가 둔전 에피트를 갖다 수도권에서 디딤돌로 살 만한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10억 가까운 돈이 있어서 역세권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실거주, 디딤돌, 신축 주택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말로 가보셔서 이제 뭐 확인 한번 해보시겠지만 3억대 4억 초반이다. 근데 신축인데 그리고 얘는 지주택이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고 지금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따라서 얘는 실거주 측면에서 용인 쪽에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비쌉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 쪽 아파트들이 절대로 싸지가 않아요. 지금도. 따라서 실거주라든가 디딤돌은 제가 뭐 디딤돌 대출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를 밟고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머무를 곳. 신축이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의미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투자 측면으로서는 세종고속도로가 이제 곧 개통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단계별로 26년까지는 다 이루어져요. 이 세종고속도로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두 군데 들어오잖아요. 용인에서 원삼 쪽에 하나 들어가고 기존에 이동지구 지금 만드는 이거 거기 있는 클러스터들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사실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평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상당히 크게 꽤 많은 돈 투자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럼 대규모 지구 지정 등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개발지구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두 개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용인 이동공공주택지구 이쪽은 동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특히나 이쪽 원산면에 대해서는 들어갈 만한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얘 뭐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있을 만한 데가 평지가 이 위쪽들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양지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얘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의 문제, 반도체잖아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봐야 되지만 대규모 지구지정이 필요한데 그게 될 경우에 양지 쪽도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양지 쪽이 얼마 남지 않은 땅, 용인도 땅 다 이제 개발해서 어느 쪽 얼마 남지 않은 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있고 클러스터 가깝잖아요. 그런 거. 다만 이거는 어떻게 될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기존부터 이제 토지 투자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이긴 한데 무엇보다 이겁니다. 부동산 시황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려가는 시기에 분양하느냐, 올라가는 시기에 분양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나 지주택에 있어서는 얘가 지금 22년도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미뤘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얘가 들어서는 28년도에 얘는 입주할 때의 시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에 가격이 어떨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줄평입니다. 좀 길어졌네요. 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독배를 드는 것과 마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거는요, 독배라고 흔히 여기시는 지주택에 대해서 들어본 거죠. 보는 겁니다. 잔을 들어서 이게 정말 독배인가? 독인가? 마시면 죽는 건가?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신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딱 봤는데 이건 독배가 아닌 것 같아요. 성배인 것 같아 하고, 마시는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마시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왜냐하면 마셨다가 정말 독약이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셨더니 이게 성배, 정말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주택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양상이 대부분 지주택 가면 그냥 욕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란 것을 보여드리고는 싶었어요. 그런 거는 아니란 거. 다만 투자해서 어디를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만 한 개의 단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사실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다음에 제가 또 출장을 한번 가게 된다면 그때 다른 단지가 되겠지만, 그런 단지들을 갖고 다른 단계에서 지주택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음 출장 때 출장이 생긴다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과정에 당연히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일반 분양가 중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지주택을 하나 다뤘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단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특히나 저분들 많은 시간 인고하시고 드디어 분양하는데 제가 혹시 뭐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신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양해 부탁드리고, 또 지주택에 사실 다양한 과정을 요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있는 지주택, 전혀 다른 길을 밟는 지주택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걸러 들으셔야 된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값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으시면 뭐 영상에서 못 드린 얘기도 일반 분양단지들 같은 경우에 드리고 있고, 뭐 질문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집값 카페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곳이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재밌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